예,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정부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여기서 주로 간단하게 주로 할 이야기는 이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정부 지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단기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재정 정책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는 시차의 문제, 그 다음에 이어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입니다. 먼저 재량적 정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어떤 준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정부 지출을 늘리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겠죠. 다운턴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로 어떤 체계적인 공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 상황이 뭐 예를 들면 GDP가 1% 하락하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뭐 몇백조 달러, 뭐 몇십억 달러 혹은 뭐 몇백조 원을 정부가 늘린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이제 어떠한 정책을 수행할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정부 지출을 늘릴 것인지를 뭐 재량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이제 재정 정책을 우리가 discretionary polic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준칙, 룰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커다란 거시경작에서 거시정책은 크게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융통화 정책 혹은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또 뭐 부차적으로 몇 가지 정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뭐 금융 정책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산업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등등등 뭐 많이 있겠지만 이제 거시경제학의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크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도 사실상 재량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체로 매우 체계적인 어떤 룰을 따른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나중에 이 얘기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은 재량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discretionary 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이제 재량적 재정 정책은 첫 번째로 시차의 문제를 우리가 예,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이건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이제 모든 국가들이 리세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제기가 되었던 이슈인데요. 이후에는 또 이렇게 많이 거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것,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량적 재정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시차의 문제인데 실제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을 일단 해야 되고요. 네, 정부가 그 다음에 이제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데도 또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게 되면 그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시차의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식 시차, recognition lag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은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을 때는 사실상 상당히 안 좋아졌을 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까 다운턴 상황에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이미 이제 그 트로프라고 얘기를 하죠. 바럼 저점을 찍었을 때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할 때까지의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행정시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필요하겠죠. 국회의 승인도 받아야 될 것이고 뭐 혹은 뭐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우리가 administrative lag이라고 부르고요. 뭐 예를 들면 국회에서 서로 어떤 대립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대통령이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부양책을 거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돌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그런 일들은 거의 뭐 나타나진 않겠지만 세 번째 operational leg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부 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뭐 한 달 내에 바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시행한다든가 그렇다면 고속도로라든가 뭐 교량이라든가 혹은 뭐 철도 이런 사업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시행을 할 때 그 효과가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짧게는 뭐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길게는 이제 1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인식 시차, 행정 시차, 실행 시차까지 이러한 시차들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본다면 경기가 이렇게 나빠진 다음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실제로 재정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경기를 과열시키는 재정 지출을 시행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버려 뒀었으면 이렇게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을 텐데 이쯤에서 이제 그 정부의 재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오히려 경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량적 재정 정책이 갖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오히려 경기 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1년의 시차 때문에 재정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가 되면 이미 이제 경기는 다 회복이 되어서 오히려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량이냐 준칙이냐 룰이냐 디스크레션이냐에 대한 논쟁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대체로 재정 정책은 어떠한 룰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빠졌을 때 얼마만큼의 재정을 집행할 것인가를 매뉴얼로 만든다 혹은 공식으로 포뮬라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크게 이렇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어떤 준칙이라고 하는 것,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 변동 과정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국가 채무 비율은 몇 %여야 된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제이기도 하죠. 국가 채무 비율. 그러니까 뭐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가 있을 텐데 이제 그 국채의 규모와 국채 국채 규모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가 발행한 채무죠. 이건 상환해야 되는 일종의 빚입니다. 그 비율이 뭐 대략 뭐 40% 수준으로 유지한다든가 혹은 뭐 50% 수준으로 유지한다든가 이제 이런 게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키는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정부 재정 지출은 이제 정부의 수입과 항상 같아야 됩니다. 뭐 남으면 좋겠죠. 남으면 다시 이제 세금 환급을 통해서 납세자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일단 거두면 자기 돈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여담이지만 정부에 뭐 여러 부처가 있어요. 여러 부처가 이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일단 받으면 자기 돈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뭐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재원을 재정이 집행되지 않고 남은 돈이 있으면 다시 이제 국가가 환수하게 되거든요. 다시 이제 반납해야 됩니다. 각 부처가 반납하기 싫어서 이제 연말에 그런 예산들을 다 집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근데 이제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인데요. 그러면 이제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재정 적자 그러니까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경제 위기 상황에서든 혹은 뭐 갑작스럽게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제 GDP 대비 반드시 몇 퍼센트 안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뭐 플러스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니까 뭐 다시 세금을 환급해 준다든가 다음 연도에 넘겨서 2월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이제 재정 수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재정 적자의 경우 이게 뭐 예를 들면 1% 수준으로 유지한다든가 혹은 2% 수준으로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안정화 장치는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제기했던 하나의 뭐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자동 안정화 장치의 뭐 여러 가지 형태를 가져요. 뭐 어떤 것이 자동 안정화 장치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업급여라든가 사회보장 지출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일정 기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일자리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한 사람이 실직을 했을 때 이제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사실 실업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이제 레이오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를 들면 GDP가 몇 퍼센트 하락했다. 뭐 1% 하락했다. 그럴 때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에 뭐 예를 들면 6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이런 어떤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6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 1% GDP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연장해 준다든가 혹은 이제 2% 하락했을 때는 12개월까지도 수급할 수 12개월이죠. 12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또는 뭐 2% 하락했을 때 지급 기간은 12개월까지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수준이 조금 뭐 10% 인상해 준다든가 이걸 이제 공식화하는 거죠. 매뉴얼 만든다든가 포뮬라를 만들어서 실제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이제 그 제도가 시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킥인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킥인 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뭐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사회 보장 지출의 경우에도 그렇고 뭐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재정정책 정부의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이슈는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 뭐 혹은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티오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의 정리가 만약에 현실에서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재정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현실에서 근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사실 우리가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터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에 부합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하려면 퍼머넌트 인컴 하이포터시스나 혹은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에 부합하는 소비자들이 다수가 되면 사실상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가 나타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실에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가 나타난다면 이제 재정 정책은 사실상 그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무력화된다.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PIH, LCM의 임플리케이션에 따르면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경우 오늘의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오늘의 소득이 아니라 바로 평생 소득 혹은 평균적인 개념의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중요한 가정은 바로 자본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혹은 뭐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이제 자유로운 상태. 그러니까 빌릴 때나 빌려줄 때나 이자율이 이제 동일하고요. 우리가 예외적으로 봤던 것은 돈을 빌리는 경우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부담한다면 퍼머넌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상황은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서 봤듯이 만약에 퍼머넌 인컴 하이퍼서시스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모형의 중요한 가정이 되는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빌릴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었고 이제 그에 따른 재정 손실은 모두 뭐 5년 만기 혹은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뭐 10년이라고 하면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5년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5년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제 만기 시점에 도래하면 10년 만기든 5년 만기든 10년 뒤든 5년 뒤든 반드시 정부는 물론 롤오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롤오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채무를 연기하는 것이죠. 이제 5년 만기 국채를 지금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제 만기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그것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국채를 매입한 누군가에게 정부는 사실 그 원금과 뭐 필요하면 이자를 주고 이제 국채를 다시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채를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만기긴 하지만 또다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그 조달한 재원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이죠.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롤오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게 그 영원히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그 구멍을 메울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형태는 사실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느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먼 미래라고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 정부가 국채를 상환할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돌려받은 세금을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당연히 다 뱉어내야 되는 것이죠. 돌려받았으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처럼 받았으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이 뱉어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전혀 뱉어낼 필요가 없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담해야 되는 세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부담을 겪게 된다면 그러면 오늘 돌려받은 세금을 사람들이 한 푼도 쓰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 뒤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서시스나 라이프 사이클 모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세금을 돌려받았어요. 소득이 확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선가 이 소득을 다시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면 잘 킵하고 있다가 한 푼도 쓰지 않는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일 거고요. 잘 킵하고 있다가 미래 어느 시점이 도래해서 정부가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면 그 세금을 그대로 정부에 내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결국은 돌려받은 세금의 거의 전부를 잘 킵하고 있다가 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미래에 다시 정부의 세금으로 내겠죠. 그러면 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러한 재정 정책은 사실상 소비자들의 소비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환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상당 부분 저축으로 돌려서 미래에 늘어날 것으로 확실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세금이 확실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래의 세금으로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할 것이고 현재 소비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린 것이죠, 일종의. 혹은 뭐 세금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줄여준 거, 세금을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부 지출 증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 일종의 재난지원금 형태로 나눠 주었을 때 사실상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부분은 그렇게 높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우리는 이제 정책 무력성 정리 혹은 뭐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우리가 봤듯이 빌리고 빌려주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미래 소득을 현재로 좀 끌어당겨 와서 소비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 매우 적게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세금을 예, 돌려준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돌려받은 세금을 상당 부분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가지 가정들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성립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효과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를 그냥 간단하게 뭐 소개하고 11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세금을 오늘 더 많이 거둘 것인지 아니면 몇 년 후에 거둘 것인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의 총액 여기서 이제 현재 가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금의 사실상 총액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이제 미래에 걷는 세금은 현재 가치로 우리가 바꿔서 환산을 해야 되니까 미래에 사실 뭐 100조 원이 현재 100조 원과 같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5년 뒤에 100조 원과 현재 100조 원은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서 제가 현재 가치로 표현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디스카운트를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뭐 지금 현재와 미래에 걷고자 하는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의 사실 총액이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뭐 1000조 원의 세금을 걷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100조를 걷고 미래에 900조를 걷든 지금 500조를 걷고 미래에 500조를 걷든 혹은 뭐 지금 900조를 걷고 미래에 100조를 걷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1000조 원만 그냥 징수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에 배분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바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징수하고자 하는 세금의 크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자기의 소비 플랜을 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듯이 퍼머넌 인컴 하이퍼서스나 라이프 사이클 모형에서는 정부의 세금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거둘지, 1000조 원만큼 거둘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자기의 소비 스케줄을 이미 다 짰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일 500조 걷기로 하고 정부가 이렇게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100%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금을 환급해줘서 지금 세금은 100이 됐어요. 그렇다 그래서 늘어난 400조만큼 세금을 적게 거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미래가 되면 그 400조를 더 걷어서 900조를 거둘 거라는 걸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400조 원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소득이 돌아갔지만 그 늘어난 소득을 과연 소비에 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가 되면 900조 원의 세금을 정부가 거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쓰지 않겠죠. 잘 킵하고 있다가 미래에 세금으로 낼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고, 이러한 동등성 정리가 성립한다면 현재의 세금을 환급해 준다든가 정부 지출을 늘리는 형태의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은 사실상 그 효과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실에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가 확실하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봤듯이 여러 가지 가정들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11장의 내용이고요. IS 커브. 이제 12장 통화정책,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